자, 오늘 무료 강의는 테마가 조선의 외교사입니다. 하여튼 3시간에 걸쳐서 하여튼 잡설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요약을 좀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실제 이 무료 강의가 실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에서는 이 내용들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중석 저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다. 혹시 뭐 공단계 엑스맨들은 없죠? 하여튼 뭐 열심히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 노트를 좀 가지고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가면서 갑시다. 자, 일단 제목을 조선 외교사라고 쓰시고요. 이 조선 전기와 후기 외교사를 지금 정리를 통합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사라고 쓰시고요. 일단 이 조선의 외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이해를 하셔야 외교망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성리학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는 왕조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성리학적 정치, 성리학적 경제, 성리학적 사회, 성리학적 문화가 나타나는 사회 구조,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외교사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정리를 좀 하는데 지금 뭐 너무 처음 한국사를 시작하셔서 이거 자체가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몇 분을 때문에 뭐 이렇게 이 퀄리티를 낮춰서 막 이렇게 기초 수업을 하기는 좀 이 외교 부분이 너무 이 볼륨이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좀 확인을 하시고 실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 볼륨의 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직도 내가 저 부분은 참 공부를 안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일단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성증리의 학문입니다. 한자를 쓰셔도 되고 그냥 성증리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성증리라고 하는 것은 성이 곧 우주 만물의 이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이치와 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게 이제 우주 만물의 이치와 질서라는 얘기죠. 우주 만물의 이치, 우주 만물의 질서, 이런 것들이 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이치는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뭐냐면 시대적인 변화에 잘 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 만물이 다 어떻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게 이 시대의 어떤 조류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이걸 변신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 고정성을 어떠한 고정성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차별적인 고정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리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은 차별적으로 고정돼 있다. 그래서 사회사 같은 거 할 때 시험 문제 나오는 뭐 혼인제도라든지 상속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리학적인 사회구조와 비성리학적인 사회구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경 벗어 죄송합니다. 이게 성리학이라는 안경이라고 보면 성리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 모든 거는 차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 사고죠. 그러면 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귀함과 천함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귀, 천이 정확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사 쪽으로 보면 이건 지금 우리 외교사는 정치사에 대한 정리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사 쪽으로 보면 여기에 군주가 들어가고 여기에 양반이 들어갑니다. 신하죠, 신하. 그래서 이 군신 간의 관계가 귀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신분제도로 보면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원래 양반이라는 신분제도 계층이 없습니다. 그냥 양인이라고 해서 자유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인들을 양반, 중인, 상민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리학이라는 스펙트럼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없었으면 기본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도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양인과 천민 이렇게 두 계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하나가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 적자가 있으면 서자가 있고 장남이 있으면 차남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다 쪼개버리는 것이 성리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계관으로 넘어오면 이 귀함이 뭐냐? 이게 바로 중화입니다. 중화. 그러니까 세계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중화죠. 중화. 그럼 이 중화가 뭐냐? 한자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까. 중화는 이게 곧 명이에요. 명. 그러니까 한족이 세운 나라인 명. 그러니까 이 명은 귀한 나라예요. 이게 이제 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랑캐입니다. 이걸 이제 오랑캐 이자를 써서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뒷글자를 따서 무슨 세계관이라고도 해요? 화이론적 세계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과 명 이외의 다른 나라를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오랑캐의 예외가 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오랑캐도 아니고 중화도 아닌 소중화라는 이론을 써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오랑캐가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작은 중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를 화이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그리고 이 오랑캐는 우리 이웃 나라인 여진과 일본을 우리가 이 오랑캐로 보는 겁니다. 여진과 일본을. 그러면 이 중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는 그래 조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을 이해하시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선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뭐라고 불리는 소중화로 불리는 조선이 있는 겁니다. 명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은 다 오랑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오랑캐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중화라는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보면 이 중화 사상과 소중화 사상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세계 지도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랑 합쳐놓은 것만,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합쳐놓은 것만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막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퍼펙트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소중화 이론에 입각한 조선의 어떤 외교 관계망을 바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나씩 해봅시다. 이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보는 것과 그냥 기본서를 이렇게 넘겼을 때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 막 이렇게 해서 막 명과의 사대 관계 막 여진 교린 막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문제를 푸는데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선지가 나올 때도 이런 화이론적 세계관 이런 선지 구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올 때도 좀 여유롭게 단어에 대한 막힘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접목을 시켜서 외교사를 바라보는 것은 훌륭한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라고 좀 쓰십시오. 자,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입니다. 조선 초기에 이제 대외 관계를 우리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 보면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돼요. 가운데다 조선을 놓고 이 조선의 위쪽에 배치가 돼야 되는 나라는 뭐예요? 명이죠, 명. 이거는 조선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시는 겁니다. 모시는 거. 이 관계망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명은 요 상 쪽에 위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 쪽에 위치하는 나라는 여진과 일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 밑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사람으로 잘 보지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동물들한테 먹이 주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류쿠, 시암, 자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가 뭐를 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진 문물을 전파시켜줬다. 이런 외교 관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한테 우리가 뭘 받은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내려준 거죠. 우리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가 우리한테 해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먹이도 주고 뭐 물도 주고 해야지. 걔가 우리 밥을 주고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뭐 이게 류쿠, 글씨를 이렇게 쓰지? 류쿠, 그 다음에 시암, 그 다음에 자와 이런 나라들은 내려주는 하 밑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류쿠는 류쿠 왕국이라고 해서 오키나와 일대의 섬에 있는 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일본에게 다 편입돼 버리지만, 그 다음에 시암은 타이죠, 타이, 태국. 그 다음에 자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자바 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은 완전히 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과의 이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명과의 기본적 관계는 4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과의 관계는 4대 관계가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 관계라고 합니다. 이 교린 관계는 뭐 이렇게 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좀 혼 좀 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좀 잘 좀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베푸는 그런 개념으로 외교 관계가 성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 얘기해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할아버지고, 이게 이제 엄마 아빠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모시고, 이거는 자식들을 키울 때 때려서만 키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때려서 키우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거 그 본보기가 저거든요. 이게 때리지 말고 어떨 땐 타흘리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애가 올바르게 크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린 관계는 대등한 교린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어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지션을 위쪽에다 놓고 그러니까 뭐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펼치는 외교 전략을 우리가 교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린 정책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교린이라는 것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한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셔야 문제를 풀 때 선지가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우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키워도 안 되죠. 이렇게만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또.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키우면 안 돼.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외교 전략을 구축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진 일본과의 관계인 교린 정책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좀 하기로 하고, 이 명과의 이 4대 관계를 좀 정확히 분석을 좀 해보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이 4대 관계가. 왜냐하면 조선이 건국된 국초에는 4대 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조선도 건국이 되고 명도 어떻게 된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조선의 입장에서도 과거 중국 왕조였다면 정확한 4대 관계가 구축이 되겠지만, 얘네들도 새롭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관계망이 4대 관계로 딱 구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조선이 이제 건국되고 나서 조선 건국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초기 때 모습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항상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일을 처음 추진할 때 갖는 마음, 그걸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특징들이 국초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특징들. 근데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사대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초에는 명과의 관계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대적, 그러니까 시기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선은 중국에 대한 어떤 4대의 어떤 관계망을 구축은 해놓고는 있는데, 이 시기적 특징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4대 관계를 철폐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요동을 정벌하자, 뭐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출해내는데, 이거는 이거와는 좀 위배되죠, 그렇죠? 성리학적인 이 세계관과는 좀 위배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기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특징, 그거는 이제 국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명과의 관계는 이 국초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불편했던 이유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첫 번째로 정도전의 여진, 그러니까 정도전의 요동정벌, 이런 것들이 명을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게 하겠죠. 그래서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이런 것들이 명과의 관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선생님, 원래 고려 말에 최영이 요동정벌을 하자고 했을 때 이성계와 정도전이 맞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정도전은 또 요동정벌을 했나요? 이성계랑 친구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의 특징이다? 시기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 직전에 어떤 생각하는 것들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외교 관계망을 통해서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탄력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요동 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도전이 쓴 진법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진도라는 이 진법서도 편찬을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책을 편찬하고 이런 걸 보면 말로만 부르짖다가 어느 정도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뭐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진짜로 요동 정벌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어떤 국호를 인정받고 국세를 받아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정도전이 굉장히 불쾌하죠. 이 명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 정도전이 굉장히 불쾌하게 이 태조 이성계에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진도를 편찬한다는 것도 잘 연결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으로 좀 지도를 좀 그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약식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명이 있고요. 자, 여기 조선이 있습니다. 여기 여진이 있고요.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진도를 편찬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명과 조선은 조선의 마음은 이렇게 가고자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사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맨 처음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허락을 받고 뭐 국왕의 그 국세를 허락을 받고 이래오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 관계는 유지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랑 사이가 나빠서는 좋을 일이 없죠. 그렇죠? 외교의 기본적인 건 신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나라랑 대립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좀 불쾌해도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 대사관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근데 이 관계는 명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이 봤을 때는. 왜 명은 이 북쪽 오랑캐들과 사이가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교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명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이 관계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하고? 명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얘는 중국 입장에서 얘는 완전 왕무시? 뭐 이런 거니까 이 섬나라는 이 중원제국의 기록에서도 보면 아주 그냥 멸시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없고 얘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죠. 명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명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 여진과의 관계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이 여진이 만든 나라가 뭐예요? 송 아니에요? 송? 아니 저기 뭐야 금이잖아요. 근데 이때 송일 때 이 금이 송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남송으로 막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망이 아주 안 좋죠. 여진과는. 근데 조선에서도 이게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진과 이 그 명과.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국초에 조선과 명이 관계가 불편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조선과 누구와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이게 왜 교린이어야 되느냐 이거죠. 명의 입장에서는. 조선과 여진의 관계. 일본과는 친해도 상관없어요. 명은 전혀 하등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과 조선이 뭘 하든
근데 이 관계는 조금 명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진의 어떤 포로 송환 문제 막 이런 것들도 지엽적으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경을 침범한 뭐 여진족을, 그러니까 이 조선으로 이제 국경을 침범했는데 이거를 명나라가 좀 혼을 내준다는 명목하에 이 포로를 자기네 나라로 보내달라고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국초에. 근데 이제 조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풀어줘요. 그러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진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조선과의 관계가 이 여진족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완전한 해프닝인데 명나라 기록에 이성계가 이이님의 아들로 기록이 돼 있었대요. 이게 나중에 선조 때 와서 풀려요. 근데 이이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문세족이잖아요. 권문세족이 뭐예요? 이게 친원 세력 아니에요? 그럼 명예 입장에서는 이성계가 친원 세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명예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기록인데 이성계의 아빠가 아니죠. 얘가 아빠예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성계가 이이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나라 기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초의 조선과 명과의 관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느냐? 얘를 누가 죽여요? 그러면 명예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방원이는 아주 좋은 애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애를 제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즉위한 사람이 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종 즉위 초부터 명은 아주 뭐 이 국왕 즉위식을 뭐 이렇게 서한을 보내면서 막 환영해주고 사랑한다 태종 이렇게 완전히 제스처를 보내주거든요. 태종도 여기에 화답을 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명과의 관계가 태종 때부터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태종의 입장에서는 정도전이를 제거한 것이 국내적 어떤 상황, 세자책봉 뭐 이런 상황 때문이었지만 원하지 않았던 것을 얻은 거예요. 태종 입장에서 보면 명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태종 즉위 이후 아주 관계가 좋아진다. 태종 즉위 이후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 이 4대 관계가 이제 구축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도 하냐면 문제 풀 때 보면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조공과 책봉 관계다. 이 말이 이제 용어 정리들이 좀 안 되면 한국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은 명에게 뭐를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명은 조선을 국가로서 인정해주고 국왕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봉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은 나라와 큰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사대를 위한 목적보다 실리를 위한 목적이 더 커요. 실질적으로 조공을 주는 품목을 보더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바치는 공납이에요. 우리 공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납이 뭐예요? 지역? 특산물을 국가가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산물을 누구한테 바치면 명예에 바치면 이게 조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이제 명예에게 바치면 이걸 조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조공을 하면 보통 뭐가 날라오냐면 회사품이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사신이 보통 사절단이 가거든요. 사신들이 파견해서 이제 이 우리나라 조공 물품을 가지고 뭐 중국 황제에게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바치면, 그래 나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로연도 베풀어주고 연회도 베풀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갈 때 회사품을 주는데, 이 회사품의 양이 기본적으로 조공의 양의 2~3배는 돼요. 그러니까 얻어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엄마나 아빠 생신날 생일 선물을 해드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겁니다. 해드리면 자기 생일날 그 돈의 가치에 몇 배의 가치로 환산돼서 생일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빠 엄마도 사람이에요. 안 해주잖아요. 그럼 괘씸하거든요. 아버님들이 흔한, 야 너는 어떻게 아빠 생일인데 손수건 한 장이 없니? 근데 손수건 해주면 정말 안 좋아해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로 손수건이라도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는 달라요. 본인 생일 선물에.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좀 물론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이렇게 계산기를 놓고 내가 19,900원짜리 와이셔츠를 선물해 주면 내 생일 선물로 아이폰 6로 뭐 이런 계산은 물론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거는 실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공책봉 관계를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이게 아니고,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공책봉 관계가 아주 좋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실리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은 누가 인정해 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을 우리가 이제 뭐 좀 말은 그렇지만 미국이 이게 사대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엔 회의 이런 거 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유엔에서 막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 그거 왜 그러니 너희는 그런데 미국이 야 가만히 안 있을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죠.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챙겨주는 거는, 이런 것들이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자체가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공과 책봉과의 이런 4대 관계망이 결국은 실리 외교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왕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대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리적이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왕의 지위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4대 관계가 딱 구축이 되면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국왕을 만약에 이쪽에서 국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명예에게 보고하고 이래야 그 국왕을 명의 인정해줘야 국왕으로서 지위가 확보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우리 고려시대 때 공부할 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고려시대 때 거란이 쳐들어올 때 보면 2차 침입 때 강조의 정변이라는 게 있죠. 강조라는 애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으로 앉혔는데 그걸 누구에게, 거란에게 말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란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거란과 4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1차 침입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외교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망들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국왕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4대 관계를 맺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밑에 나라가 위에 나라에게 국왕을 보고하고 왕이 바뀌면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래야 확보가 되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국왕이 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 인정받은, 명에게 인정받은 이렇게 되니까 국내적으로 지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쿠데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쿠데타를 해버리면 명이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엉망진창이네 그러고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명예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줘야지만 국왕으로서의 지위가 확보되는 거니까 그럼 태종 입장에서 보면 명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태종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국왕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태종이 고려해서라도 명과의 관계를 굉장히 4대 관계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잘 회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선지들이나 외우는 것은 간단하다.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망들이 다 뭔지 이해를 하셔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해를 안 하고 이런 단어들을 조합하면 머릿속에 넣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머리에 넣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그거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해도 안 하고 막 머릿속에서 단어 조합해서 넣고 있는 연습들. 그렇죠? 그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부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이해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조공 책봉과의 관계가 이제 체결되면서 결국 뭐가 일어나느냐?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제 사신이 계속 파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날마다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이지 않아도 되고 사신 파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 부분에 있어서 명과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문제가. 의외로 제가 오늘 테마로 잡은 외교사는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사화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정치사 중에서도 외교사는 나오면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항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진과의 관계를 좀 보는데 바로 좀 보겠습니다. 명 관계 빼고 이제 여진부터 좀 볼게요. 이 여진과의 관계는 교린 정책이니까 이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강경책부터 좀 하나 알아보죠. 뭐 강경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하나씩 봅시다. 이 강경책은 이게 뭐 없나? 강경책은 자, 첫 번째 국초부터 이 국경지대 여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진이나 보 이런 군사 기지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여진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초에 진, 보 등의 설치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여진과의 강경책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니 해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사군
육진 개척입니다. 이 사군 육진 개척은 공부를 하고 나서도 기출이 되면 매번 이상한 답을 골라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 이 사군 육진 개척을 좀 지도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밑에 남부 쪽 지도를 좀 간략하게 그리겠습니다. 사군 육진은 여기가 이제 사군이고, 그렇죠? 이쪽이 사군이고 여기가 이제 육진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데, 여기가 사군, 여기가 육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군 육진과 관련돼 있는 인물이 있죠. 최윤덕, 김종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군 육진이 개척이 됐던 겁니다. 최윤덕 문제가 많이 나오죠.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최윤덕이 김종서가 뭐 이런 게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여진과의 관계망에서 사군 육진 개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망을 좀 보면, 자 여기 봅시다. 원래 공민왕 때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 압록강, 여기서 이 압록강 이 하류 쪽을 뺏은 거는 서희 때 뺏은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뺏은 거는 강동 육주 설치될 때 서희가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하고 나서 뺏은 건데, 여기 지명이 초산이거든요. 여기가 길주예요. 이 초산에서부터 길주까지 연결되는 이 선, 이게 이제 공민왕 때 영토죠. 그러면 빗금을 그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빗금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빗금을 그어 보면 이 지역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조선 초기 때. 근데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는 건 여기에 4개의 군을 설치하고 여기에 6개의 진을 설치했다는 거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압록강에서 두만강선이 되네요. 이게 현재의 국경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경선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뭐 개척되면서, 사군 육진이 개척되면서 만들어졌다. 이게 안 나오겠어요, 문제?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한국사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국경선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런 문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해 보면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이 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이 국경선, 이게 바로 현재의 국경선이죠. 이게 이때 확정된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왕이 바로 세종이죠. 세종 때 바로 이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영토만 우리가 확보했다고 해서 이 지역이 우리 땅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리 공부하다 보면 이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이 지역이 개마고원 일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벼농사 적합 지역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이주를 시키려고 해도 반항이 많겠죠. 야, 너 여기서 살아봐. 싫어!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인구를 이동합니다. 근데 강제로 이동하더라도 강제로 안 가려고 버텨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이사 다니는 거는 굉장한 고역이죠. 이사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새로운 동네 가면 굉장히 뭐 모든 게 생소하고, 그렇죠? 또 맛있는 짜장면집 찾는데 한참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또 다 생소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전입 전출이 활발한 이 시기에도 이사 다니는 거는 고역이에요. 근데 이때 조선시대 때 이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난 그 지역에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뭐 결혼이나 하면 뭐 이제 남편 그 시댁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그 동네에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부산을 가고 막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태어났다.
그럼 익산 밖으로 평생을 나가지 않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데 생소한 데 가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또 여기가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여기가 중강진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강제로 인구를 이동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면천시켜주고 이런 방법을 사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노비들 이런 사람들을 올리면서 평민화시켜주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남 지역에 있던 향리들 이런 사람들을 올리면서 뭐 구격 면제 혜택을 주고 또 지방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뭐 관직을 향직을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우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올라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옴길사 백성민이라고 해서 3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3인 정책은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 좋으냐. 이 첫 번째 삼남 지역민의 강제 이주 이렇게 되는 거죠. 삼남 지방이 어디예요? 충청, 경상, 전라. 이 남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참 괜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옮겨진 사람들은. 삼남 지방민의 강제 이주. 그리고 두 번째 이 3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이 군사 체제를 보면 농병일치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의 그 지역의 농민들이 그 지역의 군인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경지대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슨 정책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3인 정책은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 운영 체제는 농병 일치제에 입각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농민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병사를 만들 수가 없죠. 농병 일치제.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도 이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스타일로 바뀌면서 수능 문제에서는 3인 정책이 나오면 다 답이 이거예요. 이 위에 1, 2번이 아니고. 수능 스타일로 바뀌면서 최근에 공무원 기출문제를 보니까 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국토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영토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인구가 없으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죠.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도 3인 정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한테 질문이 많이 날라오는 것. 질문 게시판에 보면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 기억나는지 보세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상피제가 뭐예요? 그렇죠. 지방관을 파견할 때 피하는 거죠. 한자 그대로 보면. 뭘 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 지역에 파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중앙 부서로 보면 친인척들을 같은 부서나 혹은 연관 부서에 근무시키지 않거나 그러니까 일에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를 친인척을 안 치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뭘 피한다고 해서 상피제라고 하는데 이 사군육진이 개척된 이 지역은 상피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관리를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 지역에 살던 사람, 토착인을 관리로 임명한다고 해서 이걸 토관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관 제도도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토관 제도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의미망을 가지고 물어보면 좋은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피제에 입각해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던 지역을 싹 골라라. 그리고 가자료에 이제 가자료에 그거 주고 나 자료에 익류 지역 골라라.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으로 엮이는 지역은 어디예요? 함경도 이 지역 찾으라는 얘기예요. 상피제를 지키지 않았던 지역. 그다음에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경창으로 운송하지 않는 익류 지역 찾아라. 그러면 딱 공통점으로 걸리는 지역은 어디예요? 함경도. 여기를 딱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자료를 주고 내면. 가자료에다 상피제를 주고 상피제에 어긋나는 지역을 쭉 사료로 배열을 해놓고 나 자료에다 익류 지역과 관련된 사료를 쭉 주고 이 지역 두 개 공통되는 지역 찾아라. 이러면 아주 좋은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토관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 토관제도는 사군육진이 개척되면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고려 말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고려 말부터도 뭐 토관이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 지역은 싸그리 다 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토관제도도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이유가 해커스 기본서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토관제도를 실시한 이유가 뭐냐면 역시 국방력 강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지방관들은 상피제에 입각해서 파견하면 이 파견되는 지방관이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은 아주 골 때린 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농민들도 이 지역이 생소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사를 온 사람들이고. 그럼 지휘관도 이 지역을 잘 모르고. 근데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교도 이 지역을 잘 모르고. 밑에 있는 병사들도 이 지역을 잘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이등병 때 저희 부임한 소대장 한 분이 정말로 연대 ATT 뛰는데 막 확 해서 막 고지 점령해서 쫙 올라갔는데 진짜 소대장이 위에서 하는 말이 야 이 산이 아닌가 봐. 완전히 오금이 쫙 풀리죠. 이 진짜 600고지가 넘는 데였는데 그걸 탄을 싣고 그걸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소위 달고. 그때 막 분대장 저는 이제 이등병에서 말은 못했지만 분대장이 막 장난하냐고 지금 근데 뭐 좌표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상황에서 이런 일 발생되면 실제 전쟁 상황이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대장이 막 징계 먹고 그랬거든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방관이기 전에 뭐예요? 군사 지휘관이기 때문에 토관을 임명하는 이유는 뭐와도 관련돼 있다? 국방력 강화도 군사력 증강과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역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회유체계 일환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 중에는 여진족도 있겠죠. 여진족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진족이 토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진족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여진인인데 이게 땅을 조선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뺏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조선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회유하기 위해서는 토관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야 네가 여기 오는 애들 좀 잘 관리해. 난 너 사랑한다. 난 너 미워하지 않아.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회유의 감정을 가지고 또 제스처를 이렇게 보내주면 또 여기서 또 지방관으로서 역할을 업무 수행을 잘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민의 회유책의 모습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토관이 된 사람들 말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토착민 회유책의 의미도 들어있다. 별거 아니지만 기억을 잘 해놓는다. 3인 정책에 대한 부분, 토관제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여진의 강경책과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은 여진 부분 이게 다예요. 사군육진. 여진 부분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이 요즘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냥 사군육진 개척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옛날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그냥 외워서 사군육진 이러면 그냥 토관제도 3인 정책 맞았어요. 막 이러고 이제 끝내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에 토관제도를 주면 토관제도에 뭐
이런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에 배열될 때 토관 제도를 좀 정확히 지엽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3인 정책을 보다 지엽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뭐 오픈을 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공무원 학원 와서 요즘에 참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문제 수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냥 사군육진 주면 토관제도 3인 정책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공무원 시험은 토관제도만 알면 안 된다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래야 사고가 생기는 거죠. 왜 옮겼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토관을 제도를 시행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습에서는. 이걸 했다. 이거 뭐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토관제도 했대요. 근데 뭐?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되면 안 되죠. 왜 토관제도를 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가 지엽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유책입니다. 회유책은 좀 간단한데요. 첫 번째, 귀순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이 귀순을 해오면 뭐를 줘요? 토지, 그 다음에 주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사해, 불하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불하해 줘서 귀순을 장려하기도 했다. 귀순 장려, 토지와 주택 불하. 저한테 수업 배우신 수험생들은 이 불하라는 말 정의 아시죠? 불하 뭐였죠? 정의가? 그죠?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개인에게 민영화 시켜주는 것. 이걸 불하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토지와 주택은 누구 거였던 것들, 국가가 관리하고 있던 것들. 특히 토지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귀순을 해오는 여진족에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도 보면 여기 경원 경성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경원 경성이라는 지역. 이 두 지역에 무역소가 설치돼 있어요. 뭐가? 무역소. 그 무역소는 뭐예요? 이 지역에 와서 여진족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제한 무역이죠. 경원과 경성 이외의 지역에서 무역을 하면 밀무역이에요. 근데 이 설치해 놓은 무역소 안에서만 무역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회유책이죠. 들어와. 그래 무역해. 팔아. 이렇게 허용을 해줬다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무역소가 설치됐다. 지명도 기억합니다. 무역소를 설치해줬다. 경원, 경성 이런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제한무역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제한무역이긴 해요. 제한무역이 뭔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서나 무역을 할 수 있는 자유무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해진 요 지역에서만 하는 무역을 뭐라고 한다? 제한무역. 그러니까 제한무역을 이 말을 바꿔보면 제한무역을 허용해줬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선지에서 그렇게 나와도 맞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진과는 무슨 무역을 허용해줬다? 그렇죠. 근데 여진과 자유무역을 허용했다 이러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용어 정리들을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여진과는 자유무역을 허용한 게 아니죠. 제한무역을 허용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제한무역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이쪽으로 좀 오면 좀 지우겠습니다. 매번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 수업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그런데 이 수업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거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저는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수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시더라도 좀 정확하게 내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제가 얘기하네? 그러면 잘 필기 해놓으시고,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거는 별표도 좀 달아놓으시고, 그러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역시 교린입니다. 뭐 여진과 같죠. 교린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교린이다. 교린은 계속 반복합니다.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강경책부터 볼까요? 강경책을 흰색 분필로 썼네요. 자, 강경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쓰시마섬 정벌입니다. 이게 이제 세종 즉위년에 쓰시마섬 정벌이 일어납니다. 대마도 정벌이죠. 누굴 시켜서 하죠? 누구? 이런 사람들 이름 잘 기억해야죠. 이종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쓰시마섬 정벌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규모가 만만치 않잖아요. 규모가. 이게 병선이 227척이 가거든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총 병선의 수가 400척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쓰시마섬 정벌 간 대수가 얼마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단단히 혼내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쓰시마섬 정벌은 쓰시맘 이 대마도 도주가 이제 항복도 하고 뭐 그러고 뭐 완전히 왜구의 근절을 약속을 받고 들어오는데 완전히 토벌해요. 이 토벌이 이게 정벌이 아니고 사실은 토벌이라는 말이 맞아요. 토벌이라는 뜻이 빗자루로 쓸어 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죽은 대마도에서 죽은 왜구가 7천 명이 넘으니까 이건 정말 한번 혼낸 거예요. 가서 로아 이놈의 새끼들 기저귀 로아 쭉 서. 그리고 진짜 혼 한번 낸 거죠. 그리고 로아 기저귀 싹 벗기고 정말 혼낸 겁니다. 규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규모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규모도 잘 나와요. 병선 227척. 그다음에 병사가 1만 7천 명이 가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해서 그냥 야 그러지 마 뭐 이러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출병이죠. 이건 일반적인 전쟁 같은 출병이 일어난 거거든요. 병선 227척. 그 다음에 병사 17,000명. 가서 쓰시마섬 정벌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이후에 대마 도주에 왜구 근절 약속을 받고 돌아오죠. 이게 이제 강경책의 모습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 쓰시마섬 정벌이 강경책으로만 나오니까 다른 거는 뭐 굳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다른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시마섬 정벌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쓰시마섬 정벌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를 주고 그냥 뭐를 찾는 문제도 나와요. 왕을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종 원년이다 이런 것도 연결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쓰시마섬 정벌 자료를 주고 그냥 세종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료로는 쓰시마섬 정벌을 주고 다음 국왕이 제의할 당시에 만들어진 저서가 아닌 것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제. 뭐 그렇게도 나오니까 세종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유책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회유책 부분 첫 번째입니다. 삼포계양이죠. 삼포계양입니다. 부산포, 제포, 염포가 열리는데 부산포, 제포, 염포 요 세 개 항구가 열립니다. 부산포, 제포, 염포는 이 부산 쪽에 다 모여 있죠. 요쪽에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포가 일본이 교역을 하기 편리한 이 지역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떤 의미망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일본과도 무슨 무역을 허용해줬다? 그렇죠. 여기에서만 무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다른 항구에서 무역할 수 없고 어디서만? 부산이나 제포나 염포 여기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 무역을 허용해줬다. 그럼 사료 나올 때 우리가 정리하셔야 될 거는 가자료에다 예를 들어서 경원 경성이라는 지명을 줬어요. 나자료에다 부산포 제포가 나왔어. 공통점 찾아라. 그럼 선지에서 그리고 제한무역 찾는 거야. 제한무역.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만 딱 떨어져도 뭘 물어보는지 찾으셔야 돼요. 이해되죠? 다음은 조선 초기와 관련된 뭐 이러고 떴는데 사료 속에서 경원 경성이 나오고 부산포 제포가 나왔다. 그러면 답은 제한무역으로 탁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무역소 얘기하는 거, 하나는 삼포계약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무료특강이라서 이 실제로 시험에서 기출되는 이런 사료들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이게 무료특강이 좋은 게요. 무료특강은 테마를 잡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실제 수업에서 시간에 쫓겨서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무료특강. 그러니까 테마를 딱 잡아서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이 무료특강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무료특강을 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실제 수업에서는 항상 수업이 끝나면 이 얘기도 못하고 저 얘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보충형 인간이거든요. 제가 정규 수업만큼 보충을 해요. 수업이 제때 안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이게 막 그 홀수달에 이제 개강을 하면 3월에 개강하면 짝수달 되면 이 반은 보충을 4번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반은 6번. 정규 수업만큼 해야 되는 거구나. 막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기나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원 경성 떨어지고 부산포 제포 떨어지고 제한무역 답으로 찾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개념 정리를 할 때 잘 못 해드린다는 거죠. 마음만 있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보충을 하는데 정말 정규 수업과 대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정규 수업 16회, 보충 16회. 막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해약조라는 겁니다. 이 개해약조는 좀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외인 60명. 뭐 이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이 숫자가 나오진 않겠지만 개념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개해약조는, 이 삼포개항은 세종 8년에 일어나요. 세종 몇 년에? 이거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세종? 이거는 세종 25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세견선 50척, 세사미세, 뭐 세사미두라고도 하는데 200석, 외인 60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삼포개항을 해줬더니 너무나도 이 지역에서 무역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포 같은 경우는 외구가 들어올 때 인원이 얼마까지 들었냐면 2,000명까지도 막 거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많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과의 거래가 그렇게 많으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져오는 물건의 제품의 질보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제품의 질이 좋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인원이. 그러니까 막 많을 때는 뭐 부산포 같은 경우는 막 2,000명씩 거류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세견선. 그러니까 정박할 수 있는 외구의 배가 얼마로? 50척으로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하는 쌀의 규모가 몇 석을 넘지 못하도록 200석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류하는 외인의 수가 몇 명을 넘지 못하도록 60명을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때 제한무역을 허용해주고 이 지역에서만 무역을 하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 너무 많은 외인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제한을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맺은 게 개해약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뭐는 유지하겠다는 의지예요. 제한무역은 유지하겠다는 의지죠. 이게 뭐 끊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회유책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개해약조를 정리할 때는 거래량을 어떻게 해놨다? 제한해놨다. 그러니까 거래 규모, 뭐 량이라고 하면 그렇고 거래 규모를 제한한 곳이다. 거래 규모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개해약조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1교시는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본과의 관계는 특이한 게 있죠. 이 일본과의 관계는 이거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조선 후기의 최고 핵심 기구였던 이 비변사가 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망 때문에 설립되고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비변사를 묻는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망을 이해하고 있니? 같이?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좀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따로. 요거는 뭐 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포커스라고 쓰시고 비변사. 어감 자체가 굉장히 냄새 나죠. 그렇죠? 비변사. 냄새 났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뭐예요? 변비. 이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거꾸로 하면 똑같아요. 이게 똥변자가 되면 이게 비자가 똑같아요. 비자는 무슨 비자예요? 막을 비. 그러니까 변비가 뭔지 알겠죠? 그걸 막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비변사 할 때는 이 변자가 똥변자가 아니고 표정 왜 그러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똥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변자가 똥변자가 아니고 이게 변두리 변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빗자는 그대로 막을 빗자거든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변두리를 방어하는 기구 이런 뜻이죠. 변두리 방어 기구 이런 뜻입니다. 요 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구가 그냥 기구가 아니고 군무 회의 기구죠. 변두리를 막는다는 것은 군사적인 거니까 이게 군무 회의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무 회의 기구다. 자, 비변사는 이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개해약조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중종 5년이 되면 이거 연결하시면 돼요. 중종 5년이 되면 이제 일본 애들이 이 개항시켜놨던 이 삼포에서 땡깡을 부립니다. 땡깡 기억나시죠? 땡깡.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는 애들. 걔네들 하는 걸 땡깡 부린다고 그러죠. 이걸 이제 삼포 땡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포해란이 일어나자
이 산포 외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이때 설치가 되죠. 아유,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비변사가 언제 설치됐느냐 뭐 이렇게. 근데 이 비변사가 설치될 때 임시 군무 회의 기구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있죠. 이게 군무 회의 기구란 말이에요. 어디를 막기 위한. 근데 우리 조선에서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변두리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여진과 대치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어디와 일본과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변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딱 발리냐면 틀리시냐면 비변사가 여기에 설치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회의기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앙에 있는 거죠. 회의를 하는 기구지 변두리를 군사적으로 막는 군사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변사는 군사기구가 아니고 군사 무슨 기구? 회의기구예요. 회의기구.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런 변두리가 아니고 어디에?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부산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산, 삼포 외란, 부산, 천재야, 막 이러고 이거 틀리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에 설치된다? 중앙 수도에 설치된 것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명종 10년이 되면 을묘외변이 발생하죠. 이 을묘외변 때 비변사는 상설기구화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네요. 상설기구화 됐다는 것은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임시자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임시자가 빠져서 항상 설치돼 있는, 설립돼 있는 이런 기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거와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임시와 이 상설은 인턴과 정규직의 차이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 다음에 또 인턴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또 자, 선조 25년이 되면 을묘외변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겠죠. 임진왜란이 선조 25년에 일어나니까 임진왜란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변사는 국가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을 합니다. 국가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을 하죠. 이 국가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했다는 것도 좀 시츄에이션을 좀 만들면 좋을 듯 싶어요. 기억을 좀 길게 늘리기 위해서. 뭐냐면 비변사는 군사회의기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이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이 공직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세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런 애들이 당연히 의정부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졌으니까 비변사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회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6조 판서 중에서도 공조 판서를 제외한 5조 판서들은 한성부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다 비변사로 출근을 해야 돼요. 공조 판서는 할 일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독자적으로 뭐 성을 뭐 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 뭐 차단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조 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5조 판서들은 다 비변사로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면 의정부는 6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비어 있죠. 이 비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가 국가 최고 정무기구가 되면서 의정부와 6조는 공동화 현상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명무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조판서, 예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모든 고위 관리들이 다 어디에 모여요? 비변사에 모이죠. 이걸 시그마 고위 관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고위 관리가 여기에 이제 다 모이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고위 관리가 되면 의정부 6조는 유명무실화되고, 의정부 6조에 유명무실화가 일어나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뭐 다 여기서 처리돼 버리고 마니까 왕이 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지죠. 이러면서 왕권이 약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변사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이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이후 일본과의 관계니까 마무리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임진왜란 이후에 원래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정유재난 포함해서 1598년까지 진행이 되죠. 그럼 1598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끊어졌겠네요. 그렇죠? 수교가 단절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전쟁을 했으니까. 이 수교가 언제 복구되느냐, 이게 기후약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약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기후약조. 이게 이제 서기로 얘기하면 1609년이고 광해군 원년인데, 자 한번 광해군 1년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기후약조는 일단 왜 체결될 수밖에 없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임진왜란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막부 시대로 바뀌어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막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막부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외교 정책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던 외교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쳤잖아요.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을 모시려고 해요. 이거는 또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지웠는데 상하관계로 봤을 때 일본은 어느 정도 조선을 위에다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또 역시 뭐예요? 국제적 지위를 확보받고 국왕의 지위를,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태종처럼.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적극적인 러브레터가 계속 날라와요. 사랑합니다. 다시 수교를 다시 이러면서 이걸 또 사명대사라고 하는 승려가 가서 이거 포로 협정 체결도 하고 포로도 다시 송환받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이 이 새끼만은 꼭 죽여주세요 하는 애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찾아서 또 죽여주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아주 평화 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후약조가 극적으로 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약조 부분에서 기출이 되는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막부라는 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 막부. 다 연결해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성립, 에도 막부와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에도 막부의 적극적 요청을 조선이 수용하는 그런 태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과정 자체가 적극적 요청이 있었다. 수교에.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적극적으로 이 기후약조, 다시 조선과의 수교를 체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전에 태종 때와 같은 것이다. 자신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라는 그 정치 체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체의 어떤 지휘권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것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위 확보, 이 에도 막부의 지위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에도 막부 체제의 지위를 확보받기 위해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후약조와 이제 관련해서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조선통신사가 파견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 통신사는 태종 때부터 파견이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전에도 통신사가 파견돼요. 황윤길,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 다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종 때부터.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조선통신사는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그 조선통신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통신사는 1607년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연도수를 외우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그냥 알려줘도 되냐면 기후약조 이후 파견 이래도 맞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수능은 연도수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수능은. 근데 이거 안 되네요. 우리 공무원에서는. 기후약조가 몇 년이에요? 근데 기후약조 체결 2년 전에부터 조선통신사가 파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에도막부에 적극적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609년에 기후약조가 체결되지만 그 전부터 에도막부에 어떤 요청이 있었고 이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선통신사는 파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원래는 이제 숙종 때까지가 정상적으로 파견되고 숙종 이후에 순조 때까지도 파견이 되는데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는 연도수가 나오니까 순조 1811년까지 파견된다. 총 12회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 파견? 지금 왜 주의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수능처럼 기후약조 이후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공무원에서는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무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총 몇 회에 걸쳐서요? 총 12회에 걸쳐서 파견되었다. 이게 이제 근대사 공부할 때 이 조선통신사가 이름이 수신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통신사와 수신사는 상하 관계가 전복돼 버리죠. 통신사는 우리나라가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러 간 거고 수신사는 우리가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러 간 거니까 이게 입장이 완전히 바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총 12회에 파견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제가 매번 얘기하죠. 테마가 이거로 붙으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뭐 준 거. 이걸 우리나라는 뭐로 봐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기저귀가 뭐야?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해준 것은 투기적이죠. 일본에게 뭘 준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게 받은 거는 안 나와요. 있어도 없다고 해야 돼요. 있어도. 선생님 뭐 담배, 뭐 고구마 이런 거, 뭐 감자 이런 거 나오던데요. 하여튼 없다고. 선진 문화의 전파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를 갖고 있었다?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식민사학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낼 수밖에 없죠. 선진 문화 전파라는 측면으로 이 투 기저귀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기후 저는 제가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내시는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 계해약조와 기후약조를 계속 구분하라고 내거든요. 이거 이 계해약조와 기후약조. 그러니까 계해약조를 주고 이렇게 내요. 뭐 이렇게 쭉 써놓고 계해약조에다 앞에다 기억 달아놓고 이 조약으로 인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와 뭐 국교가 재개되었으며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계해약조 맞아.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게 헷갈린가 봐요. 수험생들은. 계해약조, 기후약조 이게 좀 헷갈리신가 봐요. 구분 잘 해놓으세요. 계속 할까요?
계약조 몇 년? 얘기하세요. 얘기 안 하시면 2017년까지 가요. 계약조, 기후약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광해군 1년 때 체결된 거고 이건 임진왜란 난 이후입니다. 저건 세종 때 한 거니까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왜 헷갈리냐는 얘기죠.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아, 그냥 일본 배울 때 같이 배우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근대사 할 때도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뭐 수험생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답답한 게 뭐냐면 교정청하고 군국기무처하고 막 헷갈려 해요. 근데 좋아. 그 정도. 근데 질문기 선생님 교정청하고 통리기무화물이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통리기무화물하고 교정청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통리기무화물하고 교정청하고 헷갈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더 웃긴 건 통리기무화물하고 군국기무처하고 헷갈려 해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시간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근대사에서 10년이면 전근대사에서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도 이해가 저는 이 납득이 안 돼요. 기출은 많이 되는데 오답률이 또 높아요. 이거 두 개 구분하는데 계약조, 기후약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오답률이 높더란 얘기예요. 이유는 딱 하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계약조 하고 한 2분 뒤에 기후약조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붙어 있는 거죠. 계하고 기후하고 이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헷갈리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복습을 할 때 같이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붙어 있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농담처럼 하냐면 이런 문제 유형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공부할 때도 토지조사 사업하고 산미증식계획 이거 하고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60만 세운동 공부하고 강제 학사항일 운동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면 60만 세운동과 광주 학사항일 운동 구분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근데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 헷갈리는 사람은 뭐냐는 얘기지. 정리 잘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임진왜란 이 비변사와 관련돼서는 이 이후에 흥선대원군 때로 넘어가면서 비변사가 혁파되고 이러는 근대사 과정이니까 요거는 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얼굴 좀 봐주십시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 조선 초기 한 거잖아요. 조선 후기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조선 후기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여진과의 이게 중국과의 관계 중에서 이제 백두산 정계비 간도 문제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 중에서 또 독도 문제가 또 나오고 그 간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또 정리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병자호란 그러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임진왜란은 생략을 할 겁니다. 임진왜란사는 생략을 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과정에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묘호란 병자호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2교시 수업을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